근데 전화했더니 이번에 전세대출 한도가 얼마예요?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지점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주택자 전세대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다주택자시면서 전세를 들어가고 싶으신 상황이시거나 혹은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알아보시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다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이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맞죠? 네, 다주택자 과연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진행하는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중은행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보증서가 있어야지만 전세대출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보증기관에서는 보시면 다주택자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증기관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보증기관. 이 보증서는 보증기관에서 발급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이 3가지 보증기관의 공통점으로 다주택자는 취급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마 띄워드릴 건데 보시면 될 겁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이 SGI 서울보증입니다. 이 보증기관에서는 1주택자는 최대 3억까지 조건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이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안 되고 이제 다른 차선책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 적용을 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상호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전세대출을 파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상호금융은 법인 등록번호가 다 달라요. 이 말은 사업주가 다 다르다는 거고 사장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호금융이 아니라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만약에 이번 달 금리는 4%로 해. 그러면은 4%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 달 한도는 50%만 줘. 그러면 다 50%예요. 근데 이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가 다르고 사장님이 달라서 A지점에 있는 사장님은 오늘은 70%로 해. 이번 달은. 그리고 금리는 6%로 해. 라고 하면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고 B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85%로 한번 볼까? 금리는 6.5%로 해. 이런 식으로 돼요. 마찬가지로 C지점도 그렇게 나오겠죠. 이 C지점은 애초에 전세대출을 팔지 않는 지점일 수가 있어요. 새마을로 해볼게요. 다 새마을이에요. 다 새마을. 새마을에 있는 강남지점, 새마을 강북지점, 그리고 새마을 C지점은 강동지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강동지점에 전화했더니 이번에 전세대출 한도가 얼마예요?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지점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지점들이 수만 개가 있어요. 거기서 언제 다 전화해보고 여기 금리 얼마고 한도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호금융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 상호금융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리가 제일 저렴해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2024년 2월입니다. 2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보험사가 5.34%로 최저금리가 제일 저렴하긴 해요. 전세권 미설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뒤에 있다가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상호금융 있죠? 신협.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가 다 금리 때문인데 취업하고 농협은 단위 수협이고 단위 농협 다 2금융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금융권은 애초에 보증서 상품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금융권 이 친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들이 다 달라요. 전세대출을 파는 금융기관도 있고 아닌 금융기관도 있다는 거죠. 통틀어서 6%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이 보험사의 기준은 뭐냐? 전세권 설정, 미설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질권 설정이랑은 달라요.
질권 설정이랑 다른 점 제일 큰 거는 등기부등본. 이 등기부등본에 설정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세권 설정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돼 있는 집에서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는데 이제 임차인이 나갈 거잖아요. 만기가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줬어요. 뭐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했다든지 뭐 돈이 없어든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경매에 넘길 수가 있어요. 임의 경매를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집행권은 없이. 법원의 절차가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바로 임차인이 바로 경매에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낙찰금으로 내가 전세금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임대인들은 많이 싫어합니다. 이 전세권 설정 동의 여부를 어쨌든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서 대출까지 받는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다주택자분들께서 전세를 간다고 한다는 건, 전세를 가고 싶으시다는 건,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아까 제가 6%대라고 했잖아요. 보통 요즘 1억에 한 50만 원이니까 5%대도 안 된다 이거죠. 전월세 환산율 같은 경우가요. 그런데 6%를 감안하면서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전세 매물이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가격이 비싸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해도 돈보다도 뭔가 가치가 있는 거죠. 확군지가 좋다든지 디자인이 좋다든지 뭐 위치가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니면은 전세 매물밖에 없다든지요.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지금 반전세랑 전세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내가 그걸 납입하는 금액이 중요하시면 반전세 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위험하시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미설정 쪽으로 안내를 드려요. 이 미설정으로 근데 승인을 받기가 좀 까다롭죠, 당연히. 소득이 좋아야 된다거나. 그래서 많은 협조를 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 소득을 첨부할 수도 있고, 뭐 카드 환산 소득으로 조금 더 어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소득 금액 증명상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금액들을 뭔가 저희가 조금 더 유동적으로 상호금융이니까 좀 더 친한 지점장님이나 차장님들께 뭐 말씀을 드려서 어필해서 좀 해달라고 쫄라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다주택자시잖아요. 다주택자시면 집이 많다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나의 경제적인 지표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추가 소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질권 설정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전세권 설정을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또 아니고, 질권 설정이나 이 정도, 채권 양수양도 이 정도로 채권에 대한 안전마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주인인데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하고 이렇게 열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5.33 뭐냐? 조건이 이렇습니다. 일단 전세권 설정 가능해야 하고요. 나는 다주택자야. 근데 내 배우자는 무주택자야. 그러시면 계약서상에 이제 예비 차주가 되실 분이잖아요. 그럼 배우자를 넣고요. 배우자 소득이랑 이제 내 소득으로 추가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심사 들어가는 거예요. 또 추가적인 조건이 전세금 최소 5억 이상, 그리고 대출금 3억 이상, 이렇게 해서 심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심사가 통과되면 진행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상호금융은 지금 6%대, 2024년 2월 기준으로 6%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설정으로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 상호금융 6%대, 카드사, 캐피탈, 다음으로 주, 다음에, 그래서 상호금융 다음에 안 되시면은,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부족하시다든지 실용점수가 좀 떨어지신다든지, 다중채무라든지 혹시 연체 기록이 있으시다든지. 연체는 카드 캐피탈도 안 돼요. 저축은행도 심사 예외 심사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카드 캐피탈 그래서 프로모션하고 있어서 7%대고요. 2024년도 2월 기준 10% 이상 넘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뭐 근생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전세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해관계인이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이 아직 안 나온 뭐 신규주택이라든지 소득 증빙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웬만하면 카드 캐피탈에서 끝나긴 하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내용을 보시고, 제가 최근에 구글 폼을 만들었어요. 요거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제일 빠르게 답변 드릴 거고, 카카오 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점은 단순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시간 될 때마다 댓글 달아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를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금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그럴 수 없고요. 오히려 그런 많은 사장님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대로 제가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의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러면은 왜 해주냐 하면 저는 금융사 사장님한테 따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거랑 계약돼 있는 법인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고 신용조회 같은 거 있잖아요. 신용조회 같은 거 막 많이 하시면 신용점수상에 문제가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용점수에는 문제가 가진 않아요. 그런데 기록엔 남아요. 1금융권은 솔직히 말해서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지금 대출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상호금융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다 지점장님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신용상에 영향 가지 않는데 기록에 뜨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접수를 똑같은 데서 많이 하지? 하면 그때 한번 조금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서류를 무분별하게 여기 줬다 저기 줬다 그건 안 좋습니다. 만약에 각각의 다른 사람한테 서류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이런 지점에 접수하고 여기 사람은 다른 지점에 접수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접수한 데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접수해요. 문제 여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전화통화나 내용을 적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